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거 나온다 하고서 안 나와서 사이비 트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얘기 많았는데요. 이제 드디어 마침내 나옵니다. 이 테슬라 텍사스 공장에 보면 이렇게 부품들이 쌓이는 거 볼 수 있어요. 나올 수밖에 없는 증거가 여기저기 있네. 여기 보면요, 위장 스티커를 붙이고서 이렇게 주행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테이프를 붙였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티가 나는 위장막이 있나? 아니, 보통 다른 차 같으면 위장막 씌워놓으면 저기 어디 브랜드 어떤 차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스티커 뭐하러 붙이죠? 근데 여기 보면 디테일이 꽤 살아있습니다. 잘 보면 범퍼도 조금 튀어나오게 이렇게 달려있고요, 트렁크도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충전 포트도 이제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이거 양산이 되니까 처음 나왔던 거랑 조금 분위기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 사이버트럭 나오게 되면 자동차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자동차라고 하면 뭐예요? 자동차는 예술작품, 실용적인 물건, 요 중간적인 겁니다. 최초의 자동차 한번 보세요. 최초의 자동차 이렇게 생겼죠? 칼벤츠의 페이턴트 바겐이라고 해서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특허를 낸 자동차. 멋있어요? 멋 없죠? 특별한 거 뭐 있어요? 그냥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렇게 나무로 널키설키해서 만든 거예요. 최초의 자동차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메르세데스는 어땠을까? 메르세데스는 아시겠지만 옐리넥 메르세데스가 만들어낸 이 차를 파는 사람의 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아하고 막 초화려하고 막 곡선, 와 진짜 멋지죠. 이걸 타면 얼마나 시선이 집중됐을까. 야, 내 모습을 봐라, 나는 달리는 예술품을 타고 달리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자동차가 만들어졌지만 그 대부분은 극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전유물이었죠. 이런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자동차란 물건을 탈 수 있도록 만든 거, 미국에 사는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모델 T를 보면요,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차를 생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동차라는 게 일일이 사람들이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거였다면, 그때 당시 몇몇 물건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최초로 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자. 차가 흘러가면 장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와서 막 조립을 하면 그러면 알아서 차가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자는 생각을 가진 게 바로 포드 모델 T입니다. 그때 당시 모델 T는 디자인이랄 게 없었어요. 그냥 네모 반듯하고 뭐 각지고 이 검정색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칠해서 예쁠 게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 그 큰 꿈을 품었던 게 바로 헨리 포드고, 그러다 보니까 포드가 최초의 자동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헨리 포드를 자동차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인 거죠. 자, 그럼 요즘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초호화 메르세데스냐 이 단촐한 헨리 포드냐, 이 중간적인 역할을 해요. 캐릭터 라인이 잡혀있죠. 막 되게 멋지게 꾸며져 있습니다. 색깔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예술적이고 멋지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그래도 대중화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요즘은 로봇이나 뭐 벨트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첨단화돼 있고 부품을 공유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차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그러면서도 옛날에 그 메르세데스의 자 나를 봐라 하면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요즘 자동차입니다. 그럼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어떤 걸 하겠다는 거냐? 다시 자동차를 단순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0에 놓고 본 거예요. 예술적인 자동차 요즘 의미 있어? 그러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과거에 포드가 만들었던 모델 T처럼 이걸 똑같이 찍어서 만들어. 자동차 그 자체가 예술이 아니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물건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테슬라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차 이름은 헨리 포드의 모델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헨리 포드는 모델 T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는 헨리 포드가 만든 그런 자동차 같은 걸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테슬라 자동차들이에요. 대량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처음 생각은 그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디자인 때문에 산다, 이런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생산은 더 많은 양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생산 설비를 엄청나게 비싼 걸 가지고서 생산을 하면 그럼 이 물량이 많아졌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더 이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가프레스를 이용해서 차량 앞부분 전체 이걸 한 번에 찍어서 만들고 뒷부분 전체
이거 한 번에 찍어서 만들고 그 중간은 배터리 팩으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가장 빠르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죠. 그러면 사이버 트럭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 요즘 들어서 유니바디라고 하는 차들 일반적으로 모노코크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데요. 실은 모노코크는 아닙니다. 모노코크는 뭐냐면 비행기 같은 거 외판을 가지고서 비행기 전체를 지탱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노코크고, 자동차는 엄밀히 말해서 모노코크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유니바디라고 말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외부에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외부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내부에 있는 BIW 요게 프레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뭐 서브 프레임이다 뭐다 프레임들이 있고 그 프레임이 차체 속에 프레임이 있는 거, 요런 게 요즘의 자동차입니다. 그냥 유니바디라고 말해야 맞고 모노코크라고 말하면 틀려요. 자, 그러면 사이버 트럭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이버 트럭은 그게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 프레임 역할하는 걸 죄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외부 철판을 가지고서 차체를 지탱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이 박스 같은 거, 이 종이 자체는 하늘하늘하지만 그걸 외부의 박스 형태로 만들고 나면 박스가 단단해지죠. 이런 식으로 바깥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 안쪽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면, 이러면 어떤 게 좋을까? 안쪽에 공간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안쪽이 딱딱한 게 아니라 바깥쪽이 딱딱하니까 외부에서 문콕이나 스크래치가 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도 접촉 사고에도 손상을 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발표하면서 이렇게 망치로 쳐보인 겁니다. 외부 철판이 이 차체를 지탱하려면 당연히 철판이 강해야 되고 당연히 녹도 쓸지 말아야 되겠죠. 녹이 쉽게 쓰면은 외부 강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테인레스를 씁니다. 이 스테인레스는 어떤 스테인레스냐? 이 스타쉽을 만드는 그 스테인레스 강을 쓴다고 합니다. 30X 롤드폼드라고 하는데 이건 아변이라고 해서 차갑게 누르는 거예요. 그럼 강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강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철판을 쓰니까 이건 프레스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로 금을 내서 접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외관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그냥 디자인이 아니고 이렇게 강력한 철판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앞뒤가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앞뒤에서 힘을 받아서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 사이버 트럭 디자인의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을 때 뭐가 장점이 있을까? 뭐 물론 우리는 차가 튼튼해지니까 정말 좋아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테슬라가 바라본 건 그게 아니죠. 테슬라가 바라본 건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편해지는 걸 목표로 한 거예요. 시간이 짧아지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외판을 뭐 용접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척척 접어서 만들면 끝나잖아요. 반면에 다른 현대차나 기아차, 승용차 공장 가보시면 뭐 이거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이만한 메탈 시트라고 해요. 철판이 이렇게 막 옵니다. 배달이 되면 그 배달되어 있는 철판을 쭉 가져다가 이렇게 쭉쭉쭉 풀어가지고 그걸 프레스로 쿵쿵쿵 찍어가면서 그걸 가져와서 용접을 합니다. 그게 자동으로 다 일어나요. 자동차의 이 안쪽에 어지간한 건 한 대여섯 장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져 있는 상태로 용접을 막 하고, 그리고 아래쪽 용접한 데다가 옆을 용접하고 위를 용접하고 앞뒤 용접하고 이렇게 사방을 다 찍으면 그럼 이게 튼튼한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쉽지 않죠.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용접이라는 거는 게다가 그 자체가 열로 용접을 하는 거잖아요. 레이저로 하든지 아크로 하든지 스팟으로 하든지 어떤 걸 하던 간에 열이 들어가니까 철판이 그 열에 뒤틀립니다. 조금씩 뒤틀리면 그걸 나중에 로봇이 또 이렇게 바로잡는 공정이 있어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문짝 다 달고 그걸 도장을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문짝이 달려있는 상태로 도장을 해요. 도장을 하도, 상도, 클리어 2 해서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번까지 칠합니다. 그 매번 또 말려야 돼. 그리고 나서 도장하고 나면 문짝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부품을 다 넣고 나서 다시 문짝을 붙여요. 그 정도로 이 도장이라는 거는 크리티컬한 겁니다. 절대 맞출 수가 없어. 제대로 되지가 않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맞추려면 비효율적이지만 그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이 도장이 맞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문짝을 따로 해갖고 딱 붙이면 사람들이 문짝 이거 보수 도장 아니에요? 문짝 왜 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도장을 안 하잖아. 그냥 나오면 끝납니다. 이거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효율적이야. 우린 그냥 어차피 도장을 안 해도 스테인레스야. 그럼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 중에 도장을 안 하는 걸 왜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까? 도장 안 하고 팔겠다는 회사 있었을까요? 현대가 최초였죠. 현대 포니 쿠페
이 콘셉트 보면요, 스테인레스로 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포니 쿠페 가까이서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이 시대에 생각을 했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현대가 양산을 못했죠. 엔진도 없고 이걸 양산할 기술도 없고, 야, 정말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 디자인을 했던 주지하로 할아버지, 이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딴 분한테 팝니다. 누구한테 파냐면 드로리안이라는 사람한테 팔아요. 그래서 드로리안을 만들죠. 이 백투더퓨처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백투더퓨처를 보면 되게 미래적인 자동차로 보이잖아. 이게 바로 도색이 안 돼 있는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굉장히 미래를 잘 내다본 거죠. 이렇게 해야만 차가 척척척척 나올 수 있고 생산성이 정말 좋아지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수많은 차를 쫙 만들 수 있는 거죠. 10만 대 20만 대 정도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도장해라. 근데 차를 1000만 대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건데? 1000만 대 만들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처음 시작하는 거고 지금 유일하지만, 이거 성공하는 거 보면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도색이 안 된 차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를 만약에 도장이 안 돼 있는 걸 그냥 제공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제조사 입장에선 오우 땡큐, 완전 땡큐죠. 생산에서 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럼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겠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술 작품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용적인 자동차, 진짜 상용 자동차 같은 걸 살 때 도장 난 필요 없어요. 아니 무슨 포터 같은 거 사는데 무슨 도장이 뭐가 필요해? 포터가 스테인레스로 그냥 도장 안 돼 있는 게 좋을까요? 저 파란색으로 도장돼 있는 게 좋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스테인레스 색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그래도 나는 은색은 죽어도 싫어요. 난 스테인레스 색 싫어요. 난 무조건 빨간 차를 원해요. 이런 분들은 랩핑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일단 위장막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위장막 보면 마침 랩핑이 돼 있죠. 나도 이렇게 랩핑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지금 사전 예약한 사람의 숫자가 180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실화냐 싶어요. 지금 예약할 때 $100 내면 예약이 됐잖아요. 이 180만 명이면 우리 돈으로 2,400억, 잠깐만, 사전 계약금으로만 2,400억 원을 받았어요? 차 가격이 한 대당 뭐 7천만 원이다 이런 정도로 계산하면 126조? 아니야, 126조 126조 원어치 차를 이미 팔아놨다. 근데 물론 이걸 그럼 생산할 수 있냐?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지금 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하게 된 공장, 지금으로서는 텍사스 공장이 유일합니다. 여기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1년에 몇 대 생산하고 있나? 모델 Y를 연간 20만 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20만 대 전체를 그냥 그걸 사이버트럭에 올인한다 이렇게 해도 차 다 주려면 10년 걸리는데? 그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이미 주문하고 3년 기다렸잖아요. 앞으로 또 10년이라 그러면은 그거 가만히 있나?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사이버트럭은 그만큼 단순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보면 어지간한 테슬라들은 퍼포먼스 3가지, 뭐 색깔 6가지, 휠 2가지, 뭐 이 정도 조합입니다. 사이버트럭은 여기서 더 줄일 것 같아요. 사이버트럭은 퍼포먼스만 3가지, 뭐 이 정도 하고서 끝날 것 같아요. 옵션도 없고 프레스 단순하고 뭐 인테리어도 별거 없고 그냥 툭툭툭 찍어서 만들면 되고, 이 정도면은 뭐 1년에 한 100만 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나? 위장막 사진에서 이런 것들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프렁크, 미국의 지금 전기 트럭들 보면요, 프렁크 대단하죠. 저희가 허머 EV 트렁크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보면 이렇고요. F150 라이트닝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쉐보레 실버라도 트렁크 이렇게 생겼어요. 리비안 프렁크도 이렇게 생겼죠. 지금 봤을 때 이 프렁크가 다들 거대한 게 이렇게 쫙 열리는, 요게 지금 전기 트럭의 가장 멋진 점인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도 여기 뒤지지 않게 이런 프렁크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 헤드램프부터 시작해서 앞쪽 전체가 한꺼번에 열리니까, 그러니까 프렁크에다 뭔가 짐을 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높이에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넣고 적당하게 빼면 되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의 프렁크는 그냥 프렁크가 아닙니다.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뒤쪽 트럭 베드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버 ATV가 여기 안쪽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봤죠. 만약에 박스 같은 거를 그냥 보면 박스가 이렇게 뒤틀립니다. 이 크리넥스 티슈 같은 걸 이렇게 움직여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운데 빔이 있어야 됩니다. 이 뒤틀림을 막기 위해선 가운데 빔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빔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X자 형태로 많이 만들죠. 만약에 이 책꽂이 같은 것도 뒤에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뒤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뒤틀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프레임이 어쨌든 있어야 돼요. 근데 뒤쪽에 트럭 베드가 있으니까 이 트럭 베드가 중간에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뒤틀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뒤쪽에만 있고 앞쪽에도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서스펜션 마운트가 서로 뒤틀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앞쪽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쪽에 프렁크를 열고 나면 거기 있는 요 바닥이 있잖아요. 요 바닥 부분이 앞쪽에 있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으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차체가 뒤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프렁크는 그냥 기능적으로 여기 공간이 필요해서 프렁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진 프렁크라는 거죠. 일단 이 차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 커서 불편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되게 큰 차입니다. 미국에서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고, 포드 F150이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조금 커요.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처음엔 6m가 넘을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작아져서 5.8m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8m면 어느 정도냐면 카니발보다 큰 거죠.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 차들은 미국에서 F150, 뭐 실버라도 이런 차들인데 생각해보면 요 트럭 베드 그 뒤쪽에 있는 적재함의 크기가 미국의 나무 패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팔레트도 하나가 문제없이 들어가야 되고, 이 패널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요 정도 사이즈가 안 되면 풀 사이즈가 아니다, 제대로 된 픽업 트럭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크기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그런 정도의 크기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지금 크기로 보면 포터보다 전장이 훨씬 긴 거거든요. 와, 이게 이렇게까지 최종 모델의 크기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종 모델은 조금 더 작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초 공개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가 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보면요, 범퍼가 살짝 보이네요. 양산차니까 범퍼가 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범퍼가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어서 미니멀리즘한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 자동차 아닌 것 같이 생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인데요. 보행자 안전 규정을 지킬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보행자 안전 규정 이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별 문제 없이 팔릴 것 같은데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행자 안전 규정을 외골격인 자동차가 이걸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 번 이렇게 노출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신박했는데 이제 별로 신박한 것 같지 않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디자인이 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연합니다. 이건 디자인을 보고 사는 차가 아니니까. 지금 토탈리콜이라든지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걸 보면 거리에 이런 차들이 다니잖아요. 이게 뭐 미래 영화에서 보면 뭐 차들이 좀 회색의 좀 밋밋한 자동차들 이런 게 대세를 이루고 있죠. 미래는 이런 게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예술품으로 생각하는 시대, 지금까지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 자체가 공유화가 되고 정말 자율주행이 되고 이 차를 내가 우리 집에 주차하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가서 불러서 쓰고 뭐 이런 시대가 되면 이 자동차는 그렇게까지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큰 변화를 이끌 차, 그 차가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사진 보면 좀 궁금한 게 생기네요. 지금 앞문이 열려있는 모습인데요, 문 손잡이가 안 보이죠.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는 문의 근처로 가면은 자동으로 열리죠. 그래서 손잡이가 없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B필러 위를 살짝 터치하면 문이 열리는 거, 이렇게 매번 터치하게 만들지 아니면 자동으로 가까이 가면 열리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네요. 터치 안 해도 열리게 만들겠죠.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문은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로 생겼는데 트럭이 프레임리스, 와 특이하긴 합니다. 충전구 위치에 대해서도 영상이 하나 나왔네요. 다른 테슬라하고 마찬가지로 차체 왼쪽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왼쪽 뒤니까 테슬라 충전소에 후면 주차를 딱 하고 여기서 딱 뽑아서 꽂으면 바로 작동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죠. 전기차를 만들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충전구 자체도 굉장히 잘 숨겨 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휠하우스 테두리에 이렇게 클래딩이 있는데 이 클래딩 중간이 열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테슬라 보면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충전구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죠. 리어 테일 램프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사이버 트럭은 이렇게 클래딩 안에 숨긴 것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현대차는 지금 절연띠 디자인이라고 해서 검정색 테두리에다 온갖 센서들을 집어넣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극대화한 거죠. 앞쪽에 있는 바디 카메라도 이 클래딩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센서들도 이 클래딩 안에다 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죠. 뭐를 감추기 위해서 별도로 까만 거를 입힌다. 그럼 그 까만 건 어떻게 숨길 건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까만 게 지금 클래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트럭은 원래가 차체 외관을 그냥 철판으로 이렇게 딱 굽혀서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판이 커야 되고 판 중간에 뭐 구멍을 뚫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큰 판으로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테슬라답게 잘 숨겼고 이것도 전동으로 열고 닫는 기능이 들어있네요. 포트도 이렇게 작으니까 잘 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국산차들 보면요, 이게 CCS1이나 CCS2나 이렇게 CCS들은 위쪽에 완속 포트 밑에 급속 포트가 별도로 있고 이 자체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제대로 디자인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작으니까 잘 숨길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의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어댑터를 큰 걸 갖다 붙여서 충전하게끔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DC 콤보에 충전할 때 그랬죠. 근데 지금은 미국은 다 NACS, 낙스로 가니까 이 넥스로 가게 되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가격은 얼마일까? 아직 정확한 가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전 계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싱글 모터 가격을 39,900달러라고 발표했죠.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도 5,200만원입니다. 그때 당시 충격이었죠. 트럭의 크기가 5.8m라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풀사이즈 트럭인데 근데 이 가격이 아이오닉 5보다 싸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큰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나.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런 가격이면 나도 살래 하면서 사전 예약이 그렇게까지 몰리게 된 거죠. 사이버 트럭을 보면요, 모터가 3개 들어가는 트라이모터 모델까지 나옵니다. 모델 X 플레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요, 가격이 76,900달러고요 그 돈으로 1억 원 정도 됩니다.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는 1억 6천만 원 정도니까 그것보다 저렴하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당시에 예약받을 때 가격이고 요즘은 가격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얼마에 팔게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를 NCM 배터리로 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쓴다거나 뭔가 배터리를 좀 다른 걸 쓰는 방식으로 조금 싸게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가격을 훅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테슬라 같으면 가격이 시가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시가로 치면 현대기아가 시가죠. 현대기아는 내가 만약에 계약을 했어도 오늘부터 연식 변경했습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300만원 더 내시죠. 이러면 300만원 더 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테슬라는 가격이 주문할 때 가격입니다. 계약할 때 가격으로 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할 때 계약을 하면 아무리 차가 올랐어도 그 계약 당시 가격으로 줍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뭐 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집값이 500만원 뛰었다고 돈 더 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5천만원에 팔겠다 그러면 5천만원에 팔아야지. 현대기아가 이게 계약을 해도 이렇게 막 가격이 바뀌는 거 보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시가라고 하지만 시가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낮을 때 더 계약하고 높을 때 계약을 안 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지. 하여간 이 목표치나 가격이나 참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들 자동차 업계 보면서 어떠세요? 좀 세상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동차 세상 어떤 거였어요? 이승환 덩크슛 노래 보면 소원을 빌 때 그러잖아요.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덩크슛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가사잖아요. 자동차라는 건 그냥 빨간 차, 파란 차, 뭐 스포츠카, 세단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젠 그렇지 않죠. 스포츠카랑 세단의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는 전기차냐 아니냐 이런 거잖아. 에이다스가 얼마나 훌륭하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 자동차 바라볼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 이유 뭘까 생각해보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전까지는 전기차에 대해서 구매할 생각 추호도 없었고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세상에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테슬라 등장 이후에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 자동차를 평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밀하게는 테슬라 모델 3가 나오고 이 모델 3 이전의 자동차 세상, 이후의 자동차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세상은 또 한 번의 변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과 후로 바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이버 트럭은 큰 파급을 가져올 텐데 우린 거기에 맞는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